2학년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3학년 수업은 다음에 학원에서 안내가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5월 말 정도에 개강이 다시 될 거니까 한번 그때 다시 한번 필요하신 분들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7단원에서 2장하고 3장을 이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 문제보다는 개념 위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이제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 전류, 전압, 저항까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는 92페이지고요. 오늘은 바로 2장에 있는 전류, 전압, 저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2장과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2장은 이제 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3장은 이제 자기장과 이제 전류의 상호관계, 그래서 이제 기계 장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동기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개념 위주로 한번 정리할게요. 92페이지고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이제 잘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 기호와 단위를 꼭 아셔야 돼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자라는 것들이 흘러서 이제 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가 이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자라는 거는 이제 전기 장치가 만들어지기 진 이후에 전자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방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그 전자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 과학자들이 혹은 기술자들이 전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장치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설계할 때 전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를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기가 흐르는 걸로 이제 그리고 건전지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이동하는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전류는 기호로는 I라고 쓰고요. 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하의 흐름이다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 전기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시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요. 앙페르라는 프랑스 과학자의 이제 이름을 따서 영어식으로 암페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1암페어는 1000mA 암페어로 이제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1리터는 우유 1리터 같은 경우는 1000ml잖아요. 그런 식으로 1암페어는 1000mA로 이제 환산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암페어로 보통 계산을 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문제 미리암페어로 나와 있으니까 암페어로 이제 환산한 다음에 계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500mA다. 그러면 0.5A, 200mA다. 그럼 0.2A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계산할 게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7단원은 간단한 이제 계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2학년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압은요 V라고 쓰고요. 볼트라는 과학자의 이제 이름을 따서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능력 혹은 힘 혹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 건전지에 있는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전압의 단위는 이제 V예요. 그리고 볼트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이란 게 있는데 저항은 R이라고 쓰고 레지던트 할 때 레지스트, 레지스트 혹은 레지스탕스 할 때 저항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반대하다, 저항하다, 그리고 방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레지스트가. 그리고 이제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다라고 하는 정도. 방해하는 이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게 이제 저항이라고 하고요. 저항은 이렇게 이제 오메가라는 단위를 쓰는데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독일 과학자 옴이 자기의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오메가라는 이제 그리스 문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옴이라고 붙였고요. 전류, 전압, 저항에서 기호와 이제 단위를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옴이라는 과학자가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서로 간의 관계를 정리한 식이 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옴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에요. 이거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저항은 전류를 흐르는 걸 막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정도니까 저항이 셀수록 전류는 작아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약하면은 반대로 전류는 세지는 거고요.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고 전류는 밀어주는 힘 그리고 밀어주는 능력, 에너지가 클수록 전류도 잘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는 식을 이제 옴이 이제 만들어냈고요. 요거를 이제 기호로 하면 I는 R분의 V가 돼요.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수학에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요거를 이제 변형하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V는 IR 두 가지 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밑에 나오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옴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뭐 저항이 주어지거나 전압이 주어지거나 전류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값들을 구하는 것들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간단한 문제들만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옴의 법칙 I는 R분의 V, V는 IR 두 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면요. 전류와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해서 한번 식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전류하고 전압에 대해서는요. 요거를 그냥 Y축,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축,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례하는 식이 하나 그려질 텐데요. 책에 나와 있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기울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때의 기울기는 R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분의 1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게 흐르겠죠. 이제 역수니까. 그리고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비례하는 그래프 하나 그려져요. 그래서 전압이 셀수록 전류도 세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건전지가 볼트가 커질수록 1.5V보다는 3V, 3V보다는 뭐 5V 이런 식으로 전압이 커질수록 당연히 더 센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울기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책에 없는데 기울기는 R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래프 보시면요. 전압과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식을 기준으로 할게요. V는 IR. 그래서 전압하고 저항을 기준으로 저항에 대해서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압도 커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래서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더라.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전압이 커진다는 거는 밀어주는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밀어주는 힘이 커지면은 반대쪽에서 받는 힘도 저항도 커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항하고 전압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의 기울기는 I가 되겠죠. 이때 I. 그래서 기울기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전류와 저항에 대한 관계예요. 전류와 저항에 대해서는 저항이 세면은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세면은 전류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한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많이 안 나오고요.
첫 번째 있는 거랑 세 번째 있는 그래프가 이제 많이 주어져요. 문제 풀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비례 관계,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해서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류와 전압에서 두 개의 기울기를 가진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의 저항인 중에서 어느 게 저항이 클까라는 걸 이제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RA분의 1이고 얘는 RB분의 1이잖아요. 저항이.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는 기울기잖아요. 저항의 역수가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기울기가 낮아져요. 그래서 A보다 B의 저항이 크다라는 거는 기울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작을수록 그래서 결론은요,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은 크다. 네, 이것만 잘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수에 대한 개념 뭐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 저항 값이 역수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역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다. 그 말은요,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덜 흐른다, 더 약하게 흐른다라는 거잖아요. 같은 전압일 때 B라는 A와 A라는 A에서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전기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항이라는 거는 길이에 비례하고 그리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한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저항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값이 커지고요. 방향은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단면적이 커지면은 쉽게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 반비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저항의 활용을 한번 보시면요. 저항이라는 거는 작으면은 전류가 잘 흐르고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들을 도체라고 하고요. 보통 금속 같은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애들을 말하고 저항이 큰 애들을 말해요. 보통 뭐 나무라든지 고무라든지 뭐 플라스틱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체 한번 보시면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그냥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체라는 용어 정리만 해놓으세요. 저항이 작고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들을 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철, 구리,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만들 때 보통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알루미늄이나 아니면은 전류가 잘 흐르는 구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저항이 작다, 이런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도체 같은 경우는요, 전류를 잘 흐르지 않게 하는 애고요. 특징은 이제 저항이 큰 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고무, 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전선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안쪽에 전류가 흘러야 되는 부분들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이나 구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요, 피복은 보통 이제 뭐 전선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돼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고무로 돼 있어서 잘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요, 이름이 도체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은 도체, 반은 부도체인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기가 흐르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내 손을 딱 대면은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작동하지 않잖아. 이런 것들을 반도체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 물질인데요. 보통 이제 원소로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규소와 저마늄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으면 전류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반도체는 그냥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고 전류를 흘렀다 안 흘렀다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 장치에 많이 쓰인다. 전자 기기 장치에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옆에 개념 속속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요. 전류의 방향은 참고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요.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1번은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A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르는 A가 되겠고요. 전자 이동 방향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마이너스 왜? 전자는 음전할 때 있기 때문에 양극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B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에 A, 2번에 B가 되겠고요. 2번은 이제 뭐 수행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시험에 충분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단답형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펌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가에서 펌프는 물을 흐르게 하는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원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로 도선에서는 이제 전지가 되겠죠. 건전지에서 이제 전류를 이제 흐르게 하는 힘, 능력이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펌프는 전지가 되겠고요. 물의 흐름은 이제 전기의 흐름, 전하의 흐름, 전류가 되겠죠. 리을이 되겠고요.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조절하는 밸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로에서는 보통 이제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선을 연결했다가 떼었다가 연결했다가 떼었다가 하는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이 되겠고요. 물레방아는 물이 흘러서 물레방아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구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을 켜게 하는. 보통 이런 걸 이제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니은이 이제 전구, 물레방아는 전구가 되겠어요. 3번에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혹은 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5가 되겠죠. 2번에 저항이 다니는 이제 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어처럼 이렇게 생긴 오메가 문자를 쓰고요. 옴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전압이 같을 때 전선이 길면요. 전선이 길면 길수록 전류가 흐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값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X, 3번에 OXX가 되겠고요. 4번은요. 전류의 세기는 이제 전압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밀어주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도 더 잘 흐르겠죠. 세게 흐르겠죠. 그래서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2번은요. 전압이 커지면은 이제 밀어주는 능력, 힘이 커지는 거니까 전류도 더 잘 흐르니까 세지는 거죠. 그래서 커진다. 3번은요. 전압이 일정할 때 회로에 연결된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식을 잘 기억해 주시고 기호로는 I는 R분의 V, 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처럼 이 식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자, 5번은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나올 텐데 물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더 쉽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I는 R분의 V라는 식을 기본으로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전류를 물었잖아요.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저항값을 찾으시면 돼요. 저항은 250이죠. 그리고요. 볼트, 전압은요. 2.5V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하시면은
요거는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00분의 1 암페어라는 건요 0.01 암페어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10mA 암페어라고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맞는데 이제 소수로 표시하는 거는 별로 이제 지양하기 때문에 10mA 암페어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이제 암페어로 물었는지 밀리 암페어였는지 물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로 쓰시면 되겠죠. 어쨌건 여기서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단위 환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6번에 부도체인 물질 그랬는데요. 전류가 혹은 전기가 잘 흐르지 않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부도체의 특징은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 나무하고 고무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94페이지에 있는 저항의 연결이 있는데요. 우리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아까 전에 I는 R분의 V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저항의 연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B에다가 별표를 꼭 쳐놓으시고요.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일렬로 연결하는 직렬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란하게 연결하는 병렬 연결이 있어요. 두 개에 대해서 저항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꼭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는데요. 직렬 연결은 이렇게 저항을 일렬로 연결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기차처럼 일렬로 연결하는 걸 말하는 거고,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오른쪽 이제 기호를 한번 볼게요. 회로도를 한번 보실 건데요. 회로에 사용되는 기호를 혹시 모르신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줄 하나, 짧은 줄 하나를 표현하는데요. 긴 줄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짧은 줄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건전지로 치면은 건전지가 위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고, 볼록하게 나와 있고, 아래쪽이 평평하잖아요. 위쪽에 볼록한 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평평한 게 마이너스예요. 이제 건전지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요 길쭉하게 표현한 게 플러스, 짧게 표현한 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것처럼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표시했다면 전기가 이렇게 이제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항은요, 이제 기호로는 R이라고 쓰고요. 이제 기호로 표시할 때는 회로에 있는 기호도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뭔가가 마찰이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요. 이렇게 뭔가가 마찰이 있어서 전류를 흐르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전구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하고 동그라미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그냥 백열 전구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저항하고 전구를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전구 자체가 이제 전류를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저항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얘가 있으면 전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스위치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누르는 표시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연결이 될 수 있고 딱 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해주는 게 스위치가 되고요. 전류계 전압계 같은 경우는요. A가 이제 우리가 전류에 대한 기호였잖아요. 그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A가 쓰여 있으면은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고요. V가 있으면은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인 전압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류계 전압계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에서는 많이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류계와 전압계 밑에 있는 개념은 잠깐 볼게요. 2번 보시면요. 전류계는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고 직렬 연결한다. 그냥 직렬에다가 밑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압계는 이제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고 병렬로 연결한다. 이제 병렬에다가 밑줄만 해 놓으시고 참고만 해 놓으세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이제 병렬 연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배우진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왼쪽에 돌아오셔가지고요. 그러면 저항이 직렬 연결한다는 거는요. 이렇게 일렬로 연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저항의 직렬 연결을 보시면요.
여기서 전류가 하나의 길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저항의 직렬 같은 경우는 전류가 같아요. 전류가. 그래서 R1이던 R2던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전류가 흐르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직렬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각 전류가 같다. 각 전류 같다. 그래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병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길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병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다르고요. 대신에 여기 건전지에서 각각의 전압의 저항에 각각의 전압에서 각각의 전압까지의 거리가 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전압이 같다고 생각해요. 각 전압이 같다. 그래서 직렬 같은 경우는 저항의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병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전압의 세기가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책을 한번 볼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은요, 저항을 일렬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각 전류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저항을 한번 보시면요, 저항은 하나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되는데 뭐 당연하잖아요. 여기 저항에서 하나가 끊어졌어. 그러면요, 여기 가다가 전류가 가다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는 이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한쪽이 끊어지면은 전류도 다 흐르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병렬 같은 경우는 여기 R1이 끊어져도 R2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제 저항이 끊어져도 다른 쪽에 저항은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저항의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시면요. 저항은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요,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진다 돼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빗줄해 놓으시고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요, R1과 R2를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와 같아요. 그래서 저항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직렬은 전체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 저항이 커지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죠? 약해지겠죠.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게 이제 직렬 연결의 특징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저항은요, 두 번째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진다 돼 있는데 일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란히 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저항이 커지면요, 우리 I는 R분의 V라는 옴의 법칙에 따라서 R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분모 값이 커지니까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렬 연결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전구의 불빛이 어떻게 되면 약해져요. 학교 실험 같은 데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구를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계속 일렬로 연결할수록 점점점 불의 세기가 약해져요. 왜냐?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저항 혹은 전구에 공급되는 전류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되겠죠. 전류의 세기 보시면요, 전체적인 전류의 세기는 같고요. 두 번째에다가 밑줄하세요.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지므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그래서 전구의 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압을 보시면요, 전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지만요, 전압은 나누어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R1과 R2에 각각 나눠져서 이렇게 전압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앞쪽에 있고 여기는 이제 뒤쪽에 있으니까 이제 전 건전지에서의 거리가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줄만 하시면 돼요.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비례해서 나누어 걸린다. 여기서 이 전압을 R1과 R2가 저항 각각이 나누어서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나누어 가지는 양은요, 전압과 저항이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V는 IR에 대해서. 전압과 저항은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만큼 전압을 나눠서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병렬로 넘어갈게요. 병렬 같은 경우는요, 물길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각각의 저항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이제 반비례해서 달라져요. 이렇게 갈라지고요. 각각의 전압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저항 같은 경우는요,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책에는 없지만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R분의 1은 전체 저항의 역수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직렬 연결에서는요, 3과 6ohm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이제 9ohm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3과 6ohm이라고 친다면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되죠. 역수값이 2분의 1이니까 R은 2가 되죠. 그래서 3ohm하고 6ohm을 병렬 연결했더니 전체 저항이 작아졌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들은 나올 수 있거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는 R분의 V에서 전체 저항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는 커지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그래서 뭐 학교 시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렬 연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구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점점점 어두워져요. 불빛이 어두워지는데, 병렬 연결하면요, 각각의 전구들이 똑같은 한 개를 켰을 때랑 똑같은 밝기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한번 보면요,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의 양 끝을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결론, 중요한 거는 각 전압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밑에 쭉 보시고, 저항에서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는 전류가 계속해서 다른 도선에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른 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다 밑줄하세요.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렬 연결은 하면 할수록 점점점 전체 저항은 작아져요. 여기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 보시면요,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하므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여기다 이제 밑줄하시면 되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전압 같은 경우는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같다. 왜냐면 이 건전지에서 각각의 저항까지의 거리가 이제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등한 이제 전압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은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각각의 전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날개 쪽에 3번 보시면요, 전구를 한 개 연결했을 때와 같은 전구를 두 개 연결했을 때 전구의 밝기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렬 연결, 병렬 연결로 나눠져 있고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점점점 이제 어둡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볼게요. 직렬 연결은요, 밑줄만 하세요. 각 전구에 전압이 나누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전지를 두 개가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라고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전구 한 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전구의 밝기가 같다라고 다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요,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약해져서 전구는 점점 어두워진다.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요, 전체 저항이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세져서 전구의 밝기는 같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서 쓰는 전기 기구들은 전부 병렬 연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이나 이제 사무실이나 오피스 같은 데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콘센트가 있잖아요. 콘센트들은 다 병렬 연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회로에 전부 이렇게 콘센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기 제품들은 병렬 연결. 그래 콘센트만 그 멀티탭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멀티탭이 대표적인 병렬 연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이용한 얘는요, 요 직렬 연결 두 개,
그냥 병렬 연결 세 개가 항상 이렇게 세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의 직렬 연결의 이용에 의해서 퓨즈와 이제 장식용 전구가 있어요. 장식용 전구는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이렇게 설치하는 거 보시면 일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전구가 나가면은 다른 쪽도 전구가 이제 뒤에 이어서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고장 나면은 다른 쪽도 다 고장이 나버리죠. 그리고 이제 퓨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전류가 많이 흘러서 과전류가 흘러서 이제 얘를 차단시켜야 될 때 하나가 딱 이제 그 퓨즈 안에 있는 회로가 그 필라멘트가 딱 끊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전압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딱 되면서 딱 차단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두꺼비식 같은 데 있는 거지.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져서 이제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할 때 이제 퓨즈, 직렬 연결이 사용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식용 전구도 대표적인 직렬 연결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 보시면요, 멀티탭, 가로등, 건물 전기 배선 이런 것들 이제 병렬 연결로 사용해요. 뭐 가로등이 이제 하나가 나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등들도요 전부 다 병렬 연결로 해서 오랫동안 이제 밝기를 유지하면서 쓸 수 있게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렬 연결에는 퓨즈하고 그리고 이제 장식용 전구, 그리고 병렬 연결에는요 멀티탭, 그 다음에 가로등, 그리고 건물에 있는 콘센트 전기 배선들 이런 거 병렬 연결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맨 마지막 이제 4번 한번 보시면요, 멀티탭을 사용할 때 한 콘센트에 많은 전기 기구를 동시에 연결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 그래가지고 들어본 경우 있을 텐데요. 멀티탭에다가 여러 전기 기구를 계속해서 써서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탭을 요즘에는 이제 항상 한 구멍마다 전기를 끌 수 있도록 이제 스위치가 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는 보통 멀티탭에다 연결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멀티탭이 딱 터져서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많은 전류가 한꺼번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쓰실 때 조금 집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컴퓨터라든지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것들을 한꺼번에 한 멀티탭에다가 쓰시면은 화재 위험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오른쪽에 개념 문제 7, 8, 9, 10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 문제라서 좀 어려우시다면은 조금 넘어가시고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1번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그랬는데요. 각각의 전압이 같은 거는요, 이제 위치가 비슷한 이제 병렬 연결이라고 그랬었고요.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길이 나눠지잖아요. 물길이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다르고 각각의 전압은 같아요. 1번은 병렬이고요. 2번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은 거는요, 한 길로 흐르는 직렬 연결이 되겠죠. 3번은요,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지는 거는 직렬이라고 그랬고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저항을 더해준 값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지는 건요. 역수끼리 더해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건 병렬 되겠죠. 8번은요. 저항의 비가 지금 3옴, 6옴이라고 되어 있고 1대 2고요. 그림에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더해주자 그랬죠. 그래서 3옴, 6옴 해서 9옴으로 커져요. 그리고 전압의 비 같은 경우는요. V는 IR에 의해서 V하고 R이 B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저항의 비만큼 전압의 비가 돼요. 그래서 기억은 1, 니은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항이 1대2면 전압도 1대2가 돼요. 2번은요. 3옴인 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요. 18V를 이제 비례배분을 하시면 돼요. 이제 1대2로 나눠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6과 12V로 나눠서 가져가겠죠. 기억은 6V,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12V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요. 3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랬는데요. 전류의 세기는 I는 R분의 V를 통해서 이제 구하시는 거고요. 전체 저항을 구한 다음에 계산하셔도 돼요. 전류의 세기는 같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전체 저항은 9분의 그리고 V가 18이잖아요. 그래서 2A다. 이렇게 이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각각의 전류를 구하셔도 돼요. 만약에 3옴에 대해서는요. 3옴 그 다음에 6옴인데 이 3옴에 대해서는 이제 전류를 구해 보시면요. I는 여기가 이제 18V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6V, 12V씩 나눠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6V 쓰시고 여기는 저항이 3옴이죠. 그래서 2A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요. 똑같이 I는 6옴분의 얘는 12V 해서 2A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체 저항을 구하신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전체 전류를 구하셔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직렬 연결에서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편하신 방법으로 각각의 저항마다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꺼번에 전체 전류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2A, 4번의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요. 9번은 이제 병렬 연결인데요. 병렬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번 3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인데요. 병렬 연결에서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18V예요. 6옴에 걸리는 전압도 18V예요. 기억 18, 니은 18. 그 다음에 이번에 3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여기가 3옴, 6옴이고요. 이제 전류는 R분의 V니까 전류는 저항하고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저항이 1대2니까 전류는 2대1로 나눠 가져요. 2대1로. 그래서 두 배만큼이 여기로 가고 밑으로는 1만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전압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는 R분의 V에서 V는 18V였고요. R은 3옴이죠. 3옴분의 18V 그래서 6A. 여기가 6A면은 얘는 이제 3A가 되겠죠. 2대1이니까.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는 I는 R분의 V에서 R은 6옴이고 전압은 18V 그래서 3A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 전류는요 6A와 9A가 합친 9A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체 저항을 구하는 식으로 해서 전류를 구하고 싶다 하시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R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R분의 1 전체 저항 R은 2다.
하고 전체 전류 I를 구해보시면요. R분의 V에서 2분의 18에서 9A 9A가 이제 여기 2대1로 나눠 가진다. 이렇게 이제 푸셔도 돼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구하기 쉬운 방법으로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한 번씩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저항을 가지고 이제 전류를 구하셔서 나눠서 봐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만 참고하셔요. 9번에 1번은 이제 기억 18, 니은 18, 2번은 6A, 니은은 3A, 3번은 그래서 전류 세기 B는 2대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의 반비라니까 1대2니까 전류는 2대1이 되겠죠. 이 파트는 나중에 이제 꼭 그 시험 때 2학기 때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10번은요.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퓨즈하고 장신용 전구 기억 리을이 되겠고요. 멀티탭 가로등 전기 배선 아까 전에 봤듯이 병렬 연결되겠죠. 네, 9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6페이지는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지나갔고요. 96페이지부터는 이제 뭐 비교적 이제 수월하게 지나가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전기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들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전기 에너지 돼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기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기구에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전기 에너지의 전환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각각의 가정에 공급이 되죠. 그리고 그 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기계 장치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기가 어떤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기청정기나 선풍기, 세탁기, 청소기 이런 것들은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세탁기는 이렇게 돌돌돌돌 돌잖아요. 그리고 청소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특히 이제 로봇 청소기 나와 있는데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죠. 공기청정기도 이제 공기청정기 자체가 이제 움직이죠. 선풍기도 이제 팬이 이렇게 돌아가죠. 날개가 돌아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전환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전기 에너지가 여러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들은요, 전기 주전자, 전기 밥솥, 전기 다리미, 전기 레인지, 그다음에 전기차 레인지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열이 나는 것들이죠.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되는 건요, 우리가 쓰는 이제 백열등, 전등, 형광등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 되겠죠.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요, 말 그대로 소리가 나오는 거, 진동하는 거, 오디오, 그다음에 텔레비전에서의 소리가 나오는 파트, 음성 파트, 스마트폰에서의 음성 파트, 이런 게 되겠죠.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런 것도 틀리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각각의 가전기구에서 에너지가 전환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전환되는지는 쉽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전기 에너지의 단위 보시면요, 전기 에너지는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던 것 같은데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써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도 항상 단위는 J라고 쓰고요. 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단위 한번 줄 보시고요. 1줄은 전기 기구에 1V의 전압을 걸어서 1A의 전류를 1초 동안 흐르게 할 때의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나타낸다는데요. 전기 에너지 E는요, 1A 곱하기 1V 곱하기 1초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쓰시면은 V 곱하기 I 곱하기 T라고 하는데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전기 에너지는요, 외우실 때는 빛이잖아요. 빛이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BIT, 빛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요즘 개정되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에너지가 뭐다? 그냥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에다가 시간을, 여기서의 시간은 초예요. 몇 초 동안 사용했는지를 표시한 게 전기 에너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기구에서 이제 넘어갈 때 소비 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전력만 밑줄 할게요. 전기 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 전기 기구가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지를 표현한 게 소비 전력이에요. 소비 전력은 정확한 의미는요,
시간으로 나눴다. 뭐를? 전기 에너지를. 앞에서 전기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었고요. 시간은 초기 때문에 세컨이죠. 그래서 그리고 소비 전력의 단위는 이제 W라고 해요. 이제 뭐 들어보신 경우 있을 텐데요. 와트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파트는 이렇게 기호와 단위와 단위를 읽는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와트라고 읽는다. W라고 쓰시죠. 그리고 소비 전력의 정확한 의미는 전기 에너지, 어떤 가정 기구가 전기 에너지를 쓴 만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초당 얘는 얼마씩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 전력이란 건요. 소비 전력이 이게 중요한데요. 소비 전력이 작을수록 효율성이 큰 게 되겠죠. 요것만 잘 알고 계세요. 소비 전력이 작을수록 효율적인 기계다.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잖아요. 같은 제품이라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라면은 시간당 전기를 적게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W가 숫자가 작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율적이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소비 전력이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아시겠죠? 경제적이다. 그래서 단위는 와트, W 기억하시고요. 1kW는 킬로라는 건 항상 1000이잖아요. 10의 3승 1000W가 되겠고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인데요. 뭐 이제 뭐 집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가까이서 쓰는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에 항상 보면은요 몇 볼트 몇 와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220볼트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것처럼 50와트라고 돼 있다. 220볼트는요 우리나라가 쓰는 전격 전압이란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가가 정한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 220볼트를 맞춰서 50와트 1초당 50와트의 전기를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220볼트 같은 이제 선풍기인데 하나는 50와트고 하나는 100와트짜리예요. 그러면은 같은 세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더 낫다? 같은 세기에 같은 가격이야. 그러면은 50와트짜리를 쓰는 게 여러분들은 가정 이제 전기를 좀 아껴 쓰는 게 되겠죠. 그리고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다. 아시겠죠?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의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트가. 다시 정리하면요. 소비 전력이란 건요. 전기 에너지가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쓰는 양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작을수록 이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의 전기에너지 효율적 사용 보시면요. 전기기구에서 전기에너지에 전환돼 있는데요. 전기기구에서 전기에너지가 주된 용도의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 돼 있고요. 선풍기 같은 경우는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바람을 돌리는 운동에너지, 그치? 그리고 이제 선풍기를 오래 사용하면요. 여러분 뒤에 만져보시면은 따뜻해지잖아. 그건 이제 열로 해서 방출되는 거죠. 이제 소모되는 열 에너지. 그리고 선풍기 돌 때 탈탈탈탈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에너지.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경우는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핸드폰의 스마트폰은 이제 딱 스마트 그 영상 부분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를 봤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열이 나잖아요. 핸드폰을 사용하면 열로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이 되잖아요. 진동이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전기 에너지가 여러 에너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이제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낮으면 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전기 에너지에 사용됐는데 밑줄만 해놓으시면 돼요. 전기기구의 성능이 같을 때, 자 여기다 밑줄하세요. 소비 전력이 작은 전기기구를 사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때는 딱 요 한 문장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밑에 예를 보시면요. 소비 전력이 각각 1500W, 1600W의 두 전기 주전자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동시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열량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숫자가 작은 1500W짜리가 1600W짜리보다 더 전기를 조금 덜 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데요. 소비 효율 등급은요, 등급이 낮은 게 조금 더 에너지를 적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97페이지 한번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고 쉴게요. 전기 에너지는 전기를 쓴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소비 전력이다. 네, 11번 같은 경우는 쉽게 아실 수 있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주전자는 열이 나는 거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니은이 되겠고요. 전등은 이제 직관적으로 빛이 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기억. 오디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이제 소리 에너지 디귿이 되겠고요. 청소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리도 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니까. 4번에 청소기는 전기 에너지가 리을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 물론 이제 소리도 나고 열도 나고 하긴 하겠지만 12번은요. 자,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소비 전력은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전기 에너지가 주어지잖아요. 여기서 보통 이제 계산하는 문제는 이렇게 예전엔 나왔지만 지금 이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몇 초 동안 사용했는지 2초 동안 4,000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2분의 4,000에서 2,000줄, 2,000W가 되겠죠. 13번의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요. 그 기준이 1초 기준이에요. 단위 시간 1초 동안 전기 기구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다. 그러니까 X가 되어 있고요. 2번은요. 소비 전력의 단위는 W라고 쓰고 W라고 그린다고 했죠. 3번은요. 소비 전력이 클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치? 소비 전력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5가 되겠죠. XOO. 자, 14번은요. 선풍기를 사용하는 주된 용도는요. 날개로 회전시켜서 바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날개가 회전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고요. 전기 에너지는 주된 용도의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로 회전되기도 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 에너지죠. 그 다음에 선풍기가 뜨거워지는 것은 이제 뒤쪽 부분이 뜨거워지는 것은 열 에너지가 되겠죠. 운동, 소리, 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5번에 전기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보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10W짜리 이제 LED 등이 되겠죠. 나가 되겠고요.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지난번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게 이제 전력량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참고로 마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비 전력은 이제 초로 나눈 거, 전기 에너지를 초로 나눈 게 소비 전력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기 기구를 쓸 때는 시간 단위로 쓰는 거잖아요. 뭐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TV 이렇게 몇 초만 쓰고 끄는 거 아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을 내가 가정 기구를 몇 시간 동안 썼는지를 계산하는 측정치가 전력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가정 기구들을 몇 시간씩 쓴 걸 다 모은 게 전기요금으로 청구가 되지. 그래서 전력량들의 모음 그 합이 그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전력량은 그래서 소비 전력에다가 이때는 이제 초로 했었잖아요.
근데 가정기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단위로 쓴다고. 그래서 한 달에 몇 시간 썼는지잖아. 그래서 시간, hour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hour예요. 그래서 여기 읽을 때는 WH라고 쓰고 와트시라고 읽는 거예요. 와트시 참고해 주시고, 그거는 옆에 그 플러스 강의 3번에 있거든요. 전력량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때 시간은 그 6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이제 계산한다. 그것만 좀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메모해 놓으세요. 아마 계산하는 건 이제 당분간은 뭐 이제 개정되면서 나오진 않지 않을까 싶어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DLG 나가도록 할게요.